북한이 오늘 새벽 9.19 군사합의서상의 사격 금지 구역인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또 평양 순안 일대에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기여한 기관 16곳과 개인 15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5년 만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금요일 기준으로 8주 만에 증가하며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에 대비해 다음 주 상세한 수능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동시다발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자 정부가 5년 만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합참은 완충 구역에 대한 북한의 포병 사격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군사 합의를 계속 존치할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의가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9.19 군사 합의서상 사격 금지 구역인 동서해 완충 구역에 포탄 17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2018년 군사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격인데요. 이와 함께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가 우리 군의 전술 조치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 동안 북한이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는 북한판 MLRS 다연장 로켓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30여 분 뒤인 새벽 2시 57분, 이번엔 북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포탄은 모두 동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역이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서상 사격 금지 구역인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그동안 해당 수역을 향해 포사격 훈련을 중단해 왔는데 북한이 이를 어긴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또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과 포사격 직전인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는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전술조치선은 유사시에 대비해 우리 군이 설정해 놓은 공중감시선인데 북한이 이를 넘어 비행금지구역 북방 5 내지 7km까지 근접 비행한 건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비례적 대응 기동에 나섰고, 국방부는 이후 군 통신선으로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심야 연쇄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 포사격 훈련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격 훈련이 금지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실시됐다며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남한군이 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한 거라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적한 포사격에 대해 미군이 진행한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장소인 철원 사격장은 군사 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9.19 군사합의가 규정한 포병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더 후방에 배치해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후 사격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돼 왔다며 이번에 문제를 삼은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된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려는 거죠.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은 24차례,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외교적 압박에 시동을 걸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독자 제재를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조를 구하고 경각심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호국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행위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를 계속 유지할지 파기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못 박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다른 도발 행위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데 우리 측도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합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YTN에 북한이 먼저 위반한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북한이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합의 파기 여부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으며 북한이 이미 합의를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선언하는 건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만들 뿐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인 삼축 체제의 유효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 견고하다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심리 공세가 뒤따른다며 이른바 대적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변형된 형태의 핵공유,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등 다양한 확장 억제 방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미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도발로 긴급 개최된 NSC 상임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인 또 무력 도발을 벌였죠. 네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뭐 전투기 출격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제 포사격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이런 패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제 집중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무력 시위가 나왔는데 핵심은 9.19 공동선언과 관련돼서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9.19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잽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북측에서 남측을 향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측의 9.19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 명백하게 9.19 합의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황해도 쪽에서 쏜 다련장 로켓 그 130여 발을 쐈지 않습니까? 네. 또 동해상에서도 쐈는데 그것은 9.19 합의 사안에 들어있었던 그 수역 내로 쐈기 때문에 합의 파기가 명백합니다. 결국 북한은 그 합의 파기가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쏜 것이기 때문에 역시 9.19 합의에 대한 남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떠보면서 남측이 만약에 파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측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남측에게 이 파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걸 통해서 그 지금의 핵 개발이랄지 이런 논리들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노림수도 있었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미 이제 9.19 합의에 대한 파기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남남 갈등도 북한이 생각한 것 같고요. 한미 갈등도 좀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한 아주 다차원적인 그런 북한의 전술적 행동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좀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이 됐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다수의 이제 포성이 들렸고요. 해상에 물기퉁을 관측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동해와 서해상에 북측에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의 해상 완충 구역이고요. 하지만 우리 영해에 떨어진 이 낙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참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어제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그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네네. 오늘 오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 포격 사격을 한 건데요. 네네. 이게 뭐
밤과 낮을 가릴 것 없이 네네. 좀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이 있는 곳이 장전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금강에 예전에 보면 배 타고 들어가서 장전항에서 그 우리의 그 배가 그 정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하고 거의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서해 쪽에서의 해주만과 이 장산곳 이쪽도 우리의 백령도랄지 연평도와 거의 인접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자기들이 우리 영해 쪽은 넘어오지 않지만 거의 근접한 선상에서의 이 사격을 함으로써 우리 쪽을 지금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그 고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뭐 잽을 날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북측이 남측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뭔가 남측을 화나게 하고 남측이 뭔가 말려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행동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달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북한이 정해놓은 어떤 제한적인 선상에서의 행동을 함으로써 상징적인 또는 심리적인 압박을 우선은 강하게 남측에 주는 또 그 속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 긴장의 어떤 고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풀무질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북한의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위반한 것이 네네. 북한이 이전에도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난 그 밤에 무력 도발을 일으킨 이 포병 사격을 한 것이 이제 세 번째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요. 네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낮에도 오후에 이제 이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완충 구역에 발사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거의 노골적으로 이 군사 합의를 이제 위반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의 이제 존치 여부는 북한 측에 달렸다 이렇게 다시 공을 넘겼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19 합의를 둘러싸고 남북이 지금 아마 핑퐁 게임을 할 겁니다. 네. 북측에 지금 어젯밤 오늘 새벽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도발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 대응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게 되고 또 북한이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대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9.19 합의에 대한 이것을 이슈화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사실상 9.19 합의의 어떤 사문화 또 그 과정에서 이 책임들을 이제 북측은 계속 선전할 겁니다. 남측이 뭔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철원 주변에서 아마 우리의 그 방사포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9.19 합의에서 완충지대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서 했는데 이제 북측이 이제 그걸 갖고 완충지대에서 하면서 남측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호 에스컬레이트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군사의 긴장이 좀 저강도 수준에서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제 완충구역 내에서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다 보면은 사실상 네네. 무력화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해도 이제 남한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네네. 파기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점점 네네.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북측은 남측이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하는 걸 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기들은 지금 어제 오늘 행동을 하면서 9.19의 구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예 안 꺼내고 있거든요. 결국 남측에서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아마 둘로 나눌 가능성이 높은데 네. 9.19 합의를 깨라 아니면 평화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오히려 높습니다. 남남 갈등을 겨냥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9.19 합의를 사실 9.19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9.19 합의를 통해서 남북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아예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남북관계에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긴장의 완화가 다른 부분들의 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9.19 합의는 먼저 이름을 9.19 합의를 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9.19 합의를 먼저 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도 9.19 합의를 깨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그 부분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 과거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굉장히 좀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2010년도에 북한 측이 이제 연평도 쪽에 포격을 가해서 굉장히 우리 측에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재래식 무기로도 재래식 그 군사 도발로도 이렇게 이제 상대 측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물리적,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목격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자, 이런 그 포격 훈련을 통해서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접경 지역에서 또 다른 어떤 국지적인 그 재래식 군사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경계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해상에서 우리 영해가 아닌 완충지대지만 북측 해상으로의 사격 또는 포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상황으로 진화할 경우에 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목함지뢰 사건 이런 거 기억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한반도에서 이 긴장의 어떤 고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급속도로 높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해상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의 갈등적 요소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것은 굉장한 그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 고조를 초래시킨다. 또 공중에서 지금 이제 특별하게 지금 부딪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공중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중에서의 충돌은 엄청난 이제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접경지대에서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 이런 걸 일차적으로 경계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 직후에 정부가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섰죠. 네네. 사실 지금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을 보면요. 네네. 기존에 뭐 미국의 이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던 그런 기관이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대북 제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관계에서 뭔가 남북의 교류 협력을 한달지 또 남북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네. 이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남북 관계는 지금 몇 년째 꽉 막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미 제재, 북미 관계에서의 미국의 제재는 북한에 주는 아픔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하는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은 미국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일단 그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네네. 유사시에 이제 전술핵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습니다. 북한 핵이 이제 이렇게 고도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뭐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뭐 핵 공유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뭐 좀 조금씩 다른 미묘하게 다른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뭐 현실성이 좀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핵 우산 아래 한국은 존재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이 수시로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진해만이랄지 동해상에서 그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개가 안 될 뿐이죠. 거기에는 전술핵이 실려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개를 안 할 뿐이죠. 또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호의 모기지가 지금 일본입니다. 또
괌에서 발진할 수 있는 B1B 전략 폭격기랄지 B2 전략 폭격기랄지 또는 B52 전략 폭격기, 특히 B1B랄지 이런 전략 폭격기들은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직접 미국의 서부의 로키 산맥에서 그 ICBM을 발사할 경우에 평양에 한 30-40분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현대 군사 수준, 군사력 수준에서 보면 육상의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심리적인 요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어떤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술핵 재배치는 특별한 의미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면은 이제 지상에 이 네네. 전술핵 무기가 이제 들어오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제 네. 철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대안 중에서는 항모 전단이 이제 이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든가, 네네. 아니면 핵 추진 그 잠수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마치 항공모함 전단을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이 오고 네. 한국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은 한반도 특히 동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태평양, 태평양 지역을 다 관할하는 7함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어차피 이제 비밀리에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미국의 핵 자산이 그러니까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동해랄지 이런 데서 계속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네네. 한반도 근해에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은 빈도로 그렇죠. 왕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것이 이제 이런 이 상시적인 순환 배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전은 이제 명시적으로 실행할 리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시적이란 말은 항상 그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모함 전단이랄지 이런 전단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출격을 한달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안보 위기에 책임을 돌렸고 해법을 두고도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사격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도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만 잃을 거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만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책임을 두고는 또다시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쇼, 대북 불종 외교에 올인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비핵화 사기극을 벌였다며 은밀한 뒷거래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도발 뒤 규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같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꺼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해법을 두고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를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불장난에 초과 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며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안보 위기를 고리로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대책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고 판단한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전 정권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자진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진실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해경은 월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 결과마저 왜곡하는.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하수인으로 전락해 파렴치한 감사를 했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사 착수와 결과 발표 모두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추가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조작하는 것은 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에 하명감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 책임까지 묻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한 일인데 이 감사원의 그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감사원의 이런 무도하고 또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더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려고.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사원법 개정 등 감사원에 대한 공세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맹공에도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를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주 예정된 만큼 여야의 충돌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이 이 서해 피살 사건 감사를 마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과 또 한편으로 이제 전 정부 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감사 결과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과 뭐가 좀 새로 밝혀진 내용인지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월북 증거라고 보여줬던 구명조끼가 새롭게 등장을 했죠. 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월북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발견된 그 구명조끼가 한자가 적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군은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를 쓴 적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월북이라는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명조끼 자체가 이 남한의 이제 민간 선박에서는 잘 쓰지 않는
구명조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그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다. 네, 사실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직접 나오시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서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게 우리 조지 오웰에서 말했던 빅브라더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만큼 조작이 됐었을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확실히 희생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 후에 은폐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뭔가 정성을 쏟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분들을 챙겨줄 수 있을지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 내용적인 측면, 어떤 증거를 좀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월북을 좀 그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와는 좀 반대적인 어떤 증거랄까요? 이런 부분은 좀 소홀히 취급한 게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A4 용지 18장 분량의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그 서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이 사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방을 해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똑같은 사안이긴 한데 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해양경찰부터 해서 이 수사와 중간 검사의 그런 발표를 하는 방식에서의 정부의 대응 태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진보와 보수 정권은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불편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다시 과거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끄집어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서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조작과 은폐라는 뭔가 대통령실과 특히 NSC의 회의 이후에 이렇게 기획된 것 같은 방식으로의 공감할 수 없는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행태가 지금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가? 그리고 이 사안을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인가? 아니면 뭔가 정말 정치 보복이나 기획 수사로 가려고 하는 의도인가? 그런 면에서의 정쟁의 요소로 이 도구를 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제한된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된 사건을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교정을 하고 또 유가족들의 그런 위로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SI 첩보를 가지고 마치 은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의 발표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으로서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의 그런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아무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절차와 과정이 국민 공감을 얻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피로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모습이냐 올바르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력이라고 하면서 정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제한된 정보로 이렇게 우리가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는 거고요. 또 문 대통령께는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시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 하나만으로도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의 전모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 몰라 손 놓고 편안하게 퇴근하셨더라고요. 사정을 알면서도 청와대 쪽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 이거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저희가 밝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앞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국민에게는 국가가 없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쟁화되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NSC가 우선 소집이 됐고요. 거기서 월북에 대한 번복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장 이제는 뭐 해경에서 수사 종결하고 이제는 안보가 아닌 수사 영역으로 끼워 넣는 무리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원과 그리고 검찰에 이 수사가 넘어간 건데요. 실제로 SI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감사원이 과연 발표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정말 은폐를 하거나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국방부 위원들한테 국방위 위원들한테 보고한 바로는 자료에 삭제는 없었다. 원래 오리지널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이 국방위원들을 통해서 인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획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NSC를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NSC와 관계없는 그런 해경들이나 왜 NSC 회의에 같이 소집이 되면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잘하는 수사,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의 권력 장악, 결국에는 사정기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지율이 20%대인데 그럼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를 실력 있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사정기관으로서 계속 칼을 등에 꽂는 방식으로의 이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매우 불편할 거고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희생자와 유가족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는 접근을 왜 민주당에서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자들이 왜 그렇게 월북몰이로 몰렸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희생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원의 행태가 마치 검찰의 수사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단초를 잡기식의 그런 하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과연 공정하냐,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의 공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이런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모든 뉴스와 이슈가 이것으로 덮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감사원 그 중간 이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피살된 공무원이 이 월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고요. 좀 더 실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네.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지금 전 정부 인사 2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감사 결과도 그렇고 정부 인사 이제 20명 역시도 대부분 이제 검찰에서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미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이제 정치 감사라는 이제 논란이 계속 지금 일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이제 이 감사원이 이런 그 감사를 벌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 감사 결과까지 발표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뭐 충분히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절차들이 제대로 되었느냐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증인들도 나오지 않고 서면 질의도 답변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의 것들로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 물론 이제 중간 그 결과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응 과정에서 좀 부실했던 부분도 좀 많이 드러났고요. 물론 이제 지금 분명하게 이제 CCTV가 가려진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수사 의뢰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빠졌습니다. 감사원의 이제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경계감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이 사안으로 해서 검찰이 8월 16일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박지원 그리고 서욱 그 전 정권의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했고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또 20명을 이렇게 수사 의뢰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예측에 전혀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된 방식으로의 전 정권 찍어내리기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봐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놀랍지도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이제 연쇄 도발과 관련해서 정치권에도 이제 안보 이슈가 상당히 공방의 소재가 됐죠.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 파기해야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여야가 이제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통 분모가 좀 찾아질 것 같은데 여야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엇갈리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태를 키웠다고 뭐 비핵화 선언 파기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무능 탓이다. 대북 정책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못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을 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 문제 제기를 해왔었지요. 기본적으로 평화쇼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게 문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핵실험을 해왔고 핵을 만들어 왔었던 것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정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찌 생각할까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전 정권의 무능 탓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도발들이 지금 그 북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탄도체인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기본 발사체라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 평화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평화롭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부분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이 북핵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핵 자강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권의 이제 중진 의원 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저희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희 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핵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과의 합의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많은 경청을 하고 있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희가 점진적으로 뭐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모 의원의 발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의 이제 이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 일종의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불안하죠. 국민들도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정권이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같이 이건 머리에 맞대고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발언을 신중히 하셔야 되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남과 북의 그런 안보가 치킨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외교 또는 안보, 국방에 대한 전략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없다면 비판하고 제대로 세우라고 또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민들께서는 이 대북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67% 지지하고 계시고요. 군사적 해결을 25%입니다. 그만큼 평화롭게 불안하지 않게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서의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은 뭐 북핵 전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평화적 해결, 그러면서도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할 수 있는 양쪽으로 트랙으로의 이런 투 트랙으로의 전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소통을 하고 정치적으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나 수사 사정기관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국회나 여야 협치를 방해하는 가로물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국민 편에 서야 되고 여야가 협치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늘도 방사포 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 도발들은요, 사실 눈앞에 다가온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실 전술핵 얘기까지 나오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지 저희 정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선제 타격 운운하시면서 상당히 안보의 불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하나씩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이 잘못하는 건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떤 전략을 갖고서는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외교 전략이 있는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안보 이슈라는 것이 원래 이제 특성상 좀 내밀하게 그 내부적으로 좀 그 정치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이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이제 안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좀 사회적 공론화가 돼야 되는 또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좀 차분하게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연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오늘 오후에도 포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포사격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 구역인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요? 네,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차례 포성이 들렸고 해상에서는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지만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합참은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렇게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는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때 탄착 지점도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에 앞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했고, 이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연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을 경고하는 성명을 냈고, 국방부는 군 통신선으로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이딴 도발을 이어가고 우리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를 지낸 최근까지 과거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쌍방울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 정치 경력을 활용해 쌍방울의 남북 경협사업 진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할 때 이 전 부지사도 동행해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 광물사업권을 약정받게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당시 사업권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방울 계열사는 주가가 30%가량 급등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해당 계열사 주식 1억 원어치를 차명 보유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당시 경기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경기도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쌍방울 고위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북 송금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총괄했던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을 겨냥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세 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 10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이스타항공 부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지원자 개인 이력 옆에 추천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직 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검찰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초중구 전 사장 등 이스타항공 수뇌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사이 공채에 지원한 127명의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 6월 석방 이후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채용에 관여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했는데
전주지검의 재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 한때 정관계 영향력을 자랑하며 불사조를 자처했던 이 전 의원이지만 연이은 부정 사건으로 질곡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마약 사범은 1,500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규모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양은 1,300kg가량으로 4년 전보다 8배 급증했고 10대 마약 사범은 10년 사이 11배나 뛰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입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늘고 해외 직구 형태로 접근이 쉬워진 점이 꼽힙니다. 가격 차이도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선 마약류가 외국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싸게 유통돼 국제 마약 조직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예 마약이 들어오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를 항만과 공황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검찰은 우선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일선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세청이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인력이 투입돼 전체 규모는 70에서 80명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대규모 마약류 밀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나 인터넷 마약류 유통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밀수부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합동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를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중독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확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고 전화금융사기나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같은 민생 범죄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금요일 기준으로 8주 만에 증가하며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입 수능 시험도 확진자를 위한 별도 고사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세한 수능 방역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3천여 명. 하루 전보다 3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하면 1천여 명 늘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8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주는 듯 보이지만 사망자는 사흘 연속 소폭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 추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향후 변동 방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 확진자 숫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지되면서 동절기 효과로 인한 반등의 가능성 등을 좀 유심히 유념하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코로나 속 수능. 50만 8,030명이 응시하는 이번 수능도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격리 대상 수험생, 즉 확진된 수험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이 마련됩니다. 시험장은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점심시간엔 3면 종이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수능 2주 전부터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공동 상황관을 운영해 격리 대상 수험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준비합니다. 중대본은 더 자세한 수능 방역 대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쯤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이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한다고 합니다. 내륙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은 가을 날씨의 상징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단풍 전선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화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급감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 사이에서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겨울 추위에 서리와 얼음도 예상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사흘 정도 이어진 뒤 다음 주 목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에서 시진핑 파면을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20차 공산당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돌발 시위에 공안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고가도로 위에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한쪽엔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고 적었고 다른 한쪽엔 봉쇄 말고 자유를 달라는 등의 구호로 빼곡히 채웠습니다. 원인 모를 화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이 확성기 방송도 들립니다. 한간에선 현수막 시위를 벌인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렸던 고가도로입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에서는 1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여러 대학이 몰려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공안 당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곳곳에 사복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됐고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올라오는 돌발 시위 당시 영상과 사진도 속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Can you confirm what has happened to the protester who displayed the banners and set the fire? Thank you. 我不了解你说的有关情况. 일부 누리꾼들은 체포된 사람이 증발하는 걸 막자며 신상 공유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외신들은 당대회 직전 대대적인 단속으로 140만 명이 체포됐고 방역 봉쇄 조치에 따라 격리된 사람은 2억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특위에 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지 시간 13일 청문회 직후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He is the one person at the center of the story of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So we want to hear from him. But our duty today is to our country and our children and our Constitution. We are obligated to seek answers directly from the man who set this all in motion. 하원 조사특위는 그동안 공개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정황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자신의 소환을 결정한 특위를 맹비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특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승패를 가를 경합지에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경합지역 응답자의 48%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270투이는 민주당 207석, 공화당 217석, 경합 11석으로 538는 민주당 208석, 공화당 215석, 경합 12석으로 현재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래간만에 영화관도 마음대로 가서 팝콘도 먹고 하는 그게 다 좋아요. It's very big and it's a lot of days, and also like the cinema, like it's very spectacular, like amazing. I'm looking forward to see. Yeah, I'm expecting that to start to watch some movies there.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Take that one left to movie.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n't stop it.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보신 것처럼 부산은 지금 온통 BTS로 물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내일 저녁 6시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 in 부산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이번 공연엔 전 세계 BTS 팬 5만여 명이 함께 갈 예정인데요. 공연장 주변엔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등 600개를 설치한 보라로드가 조성됐고 매일 밤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부산 지역의 주요 건축물도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공연 전 전야 이벤트와 BTS 관련 각종 전시, 판매 행사가 줄줄이 열리면서 표를 구하지 못한 아미들까지 부산에 총집결한 상황.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부산의 관광 유통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 동안 복역해온 김근식이 출소 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살게 됐는데요.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늘 17일 출소하는데요. 당분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로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단 인근 160m 거리에는 영화원과 아동 임시보호소가 있고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건데요. 경찰은 김근식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고 법무부도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 불안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앞서 1, 2심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경찰관의 다친 정도가 가볍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년 형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다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